자, 오늘은 유신진화론 비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래요. 진화론의 과학적 한계. 진화론의 과학적 한계. 과연 이제 현대 과학이 진화론을 법칙이고 과학으로 주장할 만한 수준에 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읽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 읽으면 서운한 분들이 있을까봐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죠. 헬라인들이고. 근데 오늘은 이제 여기에 유신진화론자들도 포함될 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요, 진화론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미생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그 다음에 고생물학적으로, 고생물학은 화석 기록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발생학적으로 이렇게 5가지 과학 분야의 입장을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학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설명을 할 때는 가능한 한 빠르게 지루하지 않도록 넘기고 싶어요. 그리고 강의 끝에 진화론자의 충격적인, 유신 진화론자의 충격적인 고백을 제가 소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끝에를 잘 들어주세요. 자, 한번 이 강의를 제대로 들어보시면은 진화론자들이 요즘 이야기하고 공격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네요. 아니, 강도사님은 전문가가 아닌데, 과학자가 아닌데 과학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을까요? 비판할 위치나 자리에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처음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에게 판단을 맡기도록 하죠. 요즘은 대부분 전문화, 세분화가 돼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과학이라는 것은요, 우리 일반인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디슨도 그렇고 또 아인슈타인도 그렇지만요, 매우 사소한 현실 속의 관찰에서부터 위대한 발견이 시작됐어요. 이것은 뉴턴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사과가 떨어지는데 모든 일반인들이 그걸 봤지만 뉴턴을 생각했죠. 왜 쟤는 떨어지지? 이런 단순한 이제 문제의식서부터 과학이라고 하는 위대한 학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인들도요, 얼마든지 진화론에 대해서요, 현대 최고의 생물학자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진화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진화. 쉽게 말하면은 가장 단순한 세포로부터 현대의 수많은 다양한 생물군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처음에 최초의 단세포가 눈이 있었을까요? 귀가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날개가 있었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자, 이 단세포가 지금 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해야죠. 눈이 먼저일까요? 화질이 먼저일까요? 눈이 먼저일까요? 화질이 먼저일까요?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요, 카메라를 발명해 보세요,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은 그 장님이 카메라를 발명하는데 몇 년 걸릴까요? 한 35억 년쯤 주면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과학적인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이제 뭐 속어로 눈깔이라고 부르는 이게 눈알은요, 사실 수정체죠. 카메라로 치면 렌즈에 해당하고 이 수정체에 있는 근육들이, 들러붙어 있는 근육들이 얘의 두께를 조절해 가지고요, 즉 빛을 굴절시킵니다. 굴절시켜서 이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이 망막의 상을 모으죠. 그리고 시신경은 그것을 해석을 해가지고 중뇌로 보내고 중뇌와 대뇌가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굴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굴절이라는 거는 빛이 밀도가 다른 부분을 통과할 때 꺾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점에 모여진다는 거예요, 굴절이라는 거는. 자, 그러면은 이 최초의 눈을 발생시킨 뭐 대자연이 있다고 해보죠. 뭐 신은 아니지만 얘는 굴절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상을 모은다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이것을 전기적으로 해석을 해서 대뇌가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청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귀가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음을 잘 모으죠. 그러면 이 음이라는 게 들어올 때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뭔가가 들어옵니다. 그래프로 표현하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귀로 쏙 들어와서 그게 청신경을 거쳐가지고 뇌에서 해석을 하죠. 그러면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음파라는 것이 전달된다라는 개념을 탄세포가 알고 있어야지 귀를 만들겠죠? 그리고 또 날개도 마찬가지예요. 날개. 한 번도 날아본 적 없는, 관찰해 본 적 없는 이 단세포가 양력, 추진력, 상승감, 공기 저항, 방향 이런 거를 계산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이 자연은 해냈을까? 제가요, 전도를 하다 혹은 길거리를 걷다가요, 비둘기가 착륙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비둘기 착륙하는 거 맨날 보죠? 이륙하는 것도 맨날 보고요. 근데 비둘기가 착륙을 하는데 왜 착륙을 하냐면 어떤 사람이 거기다 모이를 잔뜩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막 먼저 발견한 비둘기를 막 모이를 쪼는데 어떤 비둘기 조금 늦었어요. 그러니까 헐레벌떡 온다고 비둘기가 착륙을 하는데 제가 어떤 모습을 봤냐면 비둘기가요, 이렇게 착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롭킥을 날려요. 모이를 먹던 어떤 비둘기의 뒤통수한테 바로 드롭킥을 날리면서 땅에 딱 내리꽂고 바로 모이를 쪼더라고요. 여러분 드롭킥 하는 비둘기 전 봤어요. 근데 그런 기술이, 움직임이 현대 최고의 비행기죠. F-22 랩터입니다. 랩터가 그런 움직임이 가능한가요? 랩터가 착륙할 때 다른 랩터를 차 내리면서 착륙을 한다.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내구성에서 못 따라가고 순발력에 있어서 못 따라가고요. 판단력, 모든 면에서 현대 로봇 기술이나 과학 기술이 생물의 내구성, 순발력, 기능성을 도저히 따라잡지 못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과학기술조차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다 자연에 조잡한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인데, 그럼 그 엄청난 자연의 물건은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그죠? 조금 군사에 관심 가진 분들은 뭐 아사 레이더, F-22에 들어가는 거죠, 스텔스기에. 그런 레이더를 통합하는 센서나 소프트웨어들이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해가지고 못 만들고 있어요. 미국에서 만들고 있는데. 근데 독수리는 그걸 해요. 박쥐는 그걸 해요. 돌고래는 그걸 해요. 매나 독수리는 그런 식으로 비행을 해요. 우리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엄청난 로봇들 혹은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소프트웨어들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일반인이라도요. 일반인이라도. 자, 이런 단순한 질문, 장님한테 테레비 만들어 보세요. 귀머거리한테 마이크 스피커 만들어 보세요. 이런 수준의 단순한 일반인의 질문을 현대 최고의 진화생물학자, 과학자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이게 오늘 강의의 사실 결론이죠. 현대 최고의 과학도요, 일반인들의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자세하게 해드릴 거예요. 자, 진화론자가 출근을 합니다. 근데 이 진화론자가 출근하는 그 지하철 입구 위에 비둘기가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진화론자를 보고 있어요. 자, 그 비둘기가 진화론자를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고개를 설레설게 절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과 종교는 충돌할까? 제 생각엔 충돌하지 않는다입니다. 오늘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 돼요. 과학과 종교는 충돌하지 않는다. 제가 어떤 책을 사서 읽어봤는데 그 책 제목이 종교는 왜 과학이 되려고 하는가 였어요.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이 공동저술한 책인데 책 제목이 보여주듯 무신론자들이 종교를 비아냥거리면서 공격하는 책입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읽고는 느낀 게 뭐냐면요. 제가 책을 하나 써볼까요? 이름하여 왜 과학자는 사이비 교주가 되려고 하는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아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지금 과학자라는 사람들이요, 소설을 쓰고 있어요. 소설을 쓰고 있고 선동을 하고 사람을 믿게 만듭니다. 반대로 아니 종교는 왜 과학이 되려고 하는가? 아니 종교는 종교인 상태로 비이성적이고 그냥 맹목적으로 남아있지 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려고 하느냐, 종교 따위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왜 과학은 종교가 되려고 하느냐라는 책 제목을 붙이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종교는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근데 그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들을 책을 읽어보면요, 소설입니다. 외계인이 와서 만들었지도 않았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외계 생명체가 지구에 와가지고 뭔가를 만든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 안에선 그래요. 근데 그런 주장들을 세계 최고의 과학자라는 사람들은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야 이거는 SF 소설이야, 이런 장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변증한다는 책에서 외계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거가 없고 선동을 하죠. 그래서 제가 왜 과학자는 사이비 교주가 되려고 하느냐예요. 거기서 이제 나타난 과학자들의 종교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하등해가지고 야 정말 수준 낮다, 종교를 이렇게 이해를 못하나, 마지막으로 한번 과학자들한테 종교를 배워보기를 권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또 하나.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논쟁을 할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우리나라 과학자들 수준으로는 진화론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데 단 하나의 논문이나 이론도 쓰이질 못합니다. 이게요, 한국이 자연과학을 철저히 무시한 대가죠. 애들 꿈이 뭐냐? 건물주요, 유튜버요. 그러니까 물리학자 나오겠어요? 화학자 나오겠어요? 생물학자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한국말 쓰는 사람이요, 과학 어쩌고 달려들어도 세계적인 사람은 그들 중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과학을 대할 때, 과학자를 대할 때. 반대로 제가 15년 동안 복음을 생각하고 가르쳐봤더니 저는 복음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책을 한번 써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교만하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저술가가 아니고 설교자이기 때문에 책은 안 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노벨상 있나요? 과학적에서? 노벨상 있어요? 노벨상 전무하죠? 전무하다 그럼 섭섭한데 김대중 씨가 있는데 김대중 씨의 노벨 평화상 빼고는 과학계에선 노벨상이 전무합니다. 따라서 한국인들이 과학 공부를 해야 되고요. 과학자가 돼야 돼요. 아니 어차피 창조론 믿는데 못하러 과학을 공부해? 라고 질문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과학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요. 과학자들이 사기치는 것을 비판할래도 과학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사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현대 과학자들은요. 사기를 잘 치려고 하고 치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유신진화론 기억나세요? 뭐라고 했죠? 유신진화론이? 유신진화론의 정의를 분석을 해보면 기독교 유일신론에다가 뭘 믿는다고 했어요? 그때? 신다윈주의를 믿는다고 했어요. 신다윈주의. 그 유신진화론 자체가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궤변이에요. 차라리 창조진화론이라고 하지. 유신진화론이라는 것은 전능한 지적 설계자,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자, 전지자를 믿으면서도 만물은 창조되지 않았고 우연히 생겼다고 믿는 이론이에요. 전능한 지적 설계자, 세상을 창조한 절대자, 전지자를 믿으면서도 세상은 창조되지 않고 저절로 생겼다라고 믿는 이론이 이 유신진화론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건 기껏해야 과학법칙, 아니면 과학법칙을 뒤에서 아브라카다브라 이러면서 유지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으로 믿는 게 유신진화론의 신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연한 지적 이론, 철저히 우연하게 치밀하게 계산적으로 해낸 이런 말들의 조합이 바로 유신진화론이라는 말이에요. 유신은 철저하게 지적이고 계산적인 어떤 존재거든요. 그러면서 진화론이라는 건 신다윈주의는 세 가지 기둥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무작위, 두 번째가 자연선택, 세 번째가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무작위, 우연히, 자연선택, 적자생존으로, 세 번째는 그것이 후손으로 유전되어서 남겨져 온. 그러니까 철저히 지능적이면서도 무작위인, 우연인 이런 말이 유신진화론이거든요. 자, 이제부터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빠르게 나갈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생물학입니다. 결론은 단백질 하나 만드는 것도 어렵다입니다. 자, 어떤 과학자, 케임브리지 철학 박사이며 지구 물리학자고 철학 교수인 스티븐 마이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현대 과학자들이요, 35억 년이라는 시간을 속에서 자연이 저절로 기능 가능한 한 개의 단백질, 새로운 단백질을 만드는 것조차도 실패할 확률이 더 크다라고 예측한다라고 합니다. 과학에서는. 그러니까 35억 년이라는 시간 줘도 자연이 새로운 단백질 하나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왜 단백질이냐? 단백질은 생물을 구성하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거든요. 단백질은요, 자, 15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짧은 단백질이 한 개의 길이가 다른 아미노산들의 배열이 10의 195승이 있는데 10의 195승이라는 거는 공이 뒤로 195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1 뒤로 공이 195개. 이 중에 10의 77승계가 비기능성 단백질이고요. 기능 가능한 단백질을 찾는 확률은 10의 77승분의 1의 확률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1하고는 공이 77개가 있는 다음에 분의 1의 확률이 나는 거예요. 진화론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수학인 통계 확률은 무시합니다. 이 돌연변이는요, 다른 연결된 유기체적 기관들과 동시에 일어나야죠. 예를 들어 뼈가 길게 진화되려면은 피부 아니면은 힘줄, 핏줄 이런 것들이 같이 늘어나는, 동시에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지. 뼈는 툭 튀어, 너 왜 뼈가 튀어나왔냐? 아, 제가 진화 중이어가지고요. 아직 피부는 못 따라갔네요. 너는 왜 구멍만 크게 뚫렸냐? 아, 제가 눈알이 진화 중인데 아직 눈알이 생기진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진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알이 동시에 커지면서 눈구멍도 커져야 되고 시신경도 들러붙어야 되고 망막도 생겨야 되고 중뇌도 생겨야지 구멍 가서 뻥! 너 뭐하냐 할까? 제가요 지금 보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이렇게 진화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돌연변이 할 때는 그 소프트웨어, 물리 모든 기관들이 동시에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이 왕복 피스톤 운동을 하죠. 근데 피스톤 움직이게 하려면 이게 실린더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피스톤인데 피스톤이 되게 커졌어요. 근데 실린더가 작아요. 그러면은 얘는 움직일 때마다 실린더를 때리겠죠?
한마디로 엔진이 폭발한다는 거예요. 자동차에는 타이밍 벨트라고 해서 정확한 순간에 엔진들이 움직이게 하는 벨트가 있고, 그게 끊어져서 움직이면 오차가 생기면 엔진이 터집니다. 엔진 터져요. 엄청난 수리비가 깨져요. 이거를 맞추려고. 그러니까 모든 부품들이요, 동시에 정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체 부품들이 동시에 정확하게 성장하고 진화돼야지만 정상 기능을 하게 되지, 그렇지 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현대의 과학 지식으로는 한 개의 단백질이 나오는 것도 설명이 아직 안 돼요. 못하고 있어요. 생물의 복잡한 기관은커녕 뭐 이래서 발전했다, 뭐해서 발전했다, 주장입니다. 소설이에요. 어떻게 그게 구체적으로 나왔는지는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자, 조나단 웰스라는 예일대 종교학 박사, 캘리포니아 대학교 분자 및 세포생물학 박사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연 선택은 새로운 변이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자연 선택에 무슨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걔는 신도 아니에요. 자연 선택이라는 건. 그리고 돌연변이라는 건요, 압도적으로 해로운 돌연변이가 나타납니다. 단백질에 대한 DNA 서열은 컴퓨터 코드처럼 너무나 복잡하고 세밀하게 결정되어 있어서 그들 중 우연한 변이가 이로운 변이일 확률은 지극히 작다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방사성을 초파리한테 쬐어요. 실험실에서 하는 일이 이겁니다. 초파리를 이렇게 쬐면서 이게 언제 사람 되지? 이러고 기다리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농담이고요. 어떤 유익한 돌연변이가 나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과학자들은 항상 세 가지 결과를 얻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초파리. 방사선에 버틴 거죠. 두 번째, 결함이 있는 초파리. 세 번째, 죽은 초파리. 이렇게 세 가지 결과만 나옵니다. 이 데이터는요, 진화론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여지껏 과학자들이 축적한 데이터는요, 진화는 오히려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물학자들은 초파리에 방사선 후레쉬를 세우면서 언제 인간이 되냐 하고 있지만요, 결국에 나온 결과가 뭐냐? 더듬이 대신에 뒷다리 나온 초파리. 불쌍하죠, 그 초파리. 제가 어제 초파리들 되게 불쌍하다. 얼마나 많이 실험실에서 죽었을까. 제가 초파리가 눈앞에 날아다니는데 죽여야지가 아니고 불쌍하더라고요. 아휴, 넌 실험실에서 탈출한 초파리니? 아니면 실험실로 못 들어간 초파리니? 여기서라도 잘 살거라. 이렇게 그냥 말해줬어요.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초파리는 더듬이 대신에 뒷다리 나온 거. 아니면은 필요 없는 날개들이 더 달려가지고요. 여러분 여기에 필요 없는 팔이 하나 더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는 근육도 없어요. 근육도 없고 핏줄도 없는 팔이 그냥 띡 있어요. 너 이러고 다니니? 제가요, 방사선을 쐈더니만 이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얘는요, 아직 못 움직여요. 아셨죠? 언젠간 움직이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방사선 더 쬐고 올게요. 그런 거 만들거나 아니면은 죽은 초파리 나오고 있어요. 몇십 년째 이 짓을 했는데 같은 결과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미생물학입니다. 자, 마티 레이졸라라는 헬싱키 공과대학 공학 박사, 생명공학 교수, 미생물 효소 기술 전문가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평균 돌연변이율은 10의 10승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0뒤로 공이 10개니까 100억 분의 1이라는 거예요. 만, 억, 100억. 100억 분의 1의 확률로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100억 분의 1의 확률. 근데 그 중에서도 해로운 돌연변이가 일어날 확률이 이로운 돌연변이의 1000배에서 100만 배 이상 높다. 해롭다라는 건 생존하기에 부적합한 돌연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이로운 돌연변이조차도요, 정보 손실을 포함한다. 한마디로 파괴됐다는 거죠. 새로운 정보가 돌연변이에 의해서 창조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안 보이니까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의 그 DNA 안에는 현대 모든 컴퓨터 기술도 담아내지 못할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잠깐 여담으로 요즘에 엔비디아에서일 거예요, 아마. 지포스 3080이라는 걸 만들어냈거든요. 30 시리즈의 그래픽카드를 만들어냈는데 뭐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그래픽카드를 만드느냐? 여러분 요즘에요, 3D 기술이나 게임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굉장한 그래픽을 보여줍니다. 정말요. 놀라워요. 기술의 발전이에요. 현실을 보는 것처럼 착각될 정도로 굉장한 그래픽을 보여줍니다. 기대해도 좋겠죠? 자, 근데요, 그만한 그래픽을 가진 게임이 작동을 하려면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해요. 수십 기가는 기본이고 아마 앞으로는 수백 기가짜리 게임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 정교해 보이는 그래픽 안에서도요, 이 한마디로 닭살, 솜털 이런 걸 묘사를 못합니다. 우연히 닭살이나 솜털처럼 보이느냐? 아니에요. 모든 건 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다 계산하고 그리고 만든 것들이에요. 수백 기가의 데이터의 게임들도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살결, 질감, 색채, 색감, 이 모든 것들은 저절로 만든 게 아니고요. 그냥 단백질에다가 절구질을 하거나 아니면 기름에다가 이렇게
초등생들이 갖고 노는 스파크 틱틱틱 튀기는 거 있잖아요. 이런다고 해서 저절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내부에 있는 DNA의 결과예요. DNA의 표현 결과입니다. 그 안에 엄청난 양의 정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 하나도 우연히 여기 박혀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솜털과 모공도 마찬가지요. 누구는 기름이 많이 나오고 누구는 기름이 적게 나오고 누구는 각질을 뜨고 누구는 지성이고 누구는 모발이 많고 적고 모든 게 다 DNA 정보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정보들이 저절로 자연적으로 생성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가 여태까지 미생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예요. 얘네들이 돌연변시킬 때 실험실에서 뭘 하냐면 방사선을 쫴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자, 진화론자들은 진화가 이론적으로 일어나서 그게 유전돼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잘 태어났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진화는 분명 끝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요. 진화론자들이 할 일이 하나 있는데 후쿠시마에 가서 제염된 흙을 가지고 머드팩을 하시고 방사선 오염수로 차를 타먹고 콜라 만들어 먹고요. 후쿠시마에서 나온 음식들을 다 드시지 그러세요. 진화시키셔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샴쌍둥이 듀얼 코어. 얼마나 좋습니까? 듀얼 코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머리 2개가 아니라 머리 3개 달린 아들을 낳을 거야. 트리플 코어죠. 그렇게 해야죠, 진화론자들은. 진화가 이롭고 진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믿는다면요. 진화를 시켜야죠. 자, 근데 이게요, 이제 제가 보기엔 과학자들과 진화론자들의 위선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뭐냐면은 돌연변이는 인간에게 해롭다는 것을 모든 인류가 알고 있습니다. 먹어서 원하자 다 죽었어요. 진화론자들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게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실험하세요. 진화를 믿는다면. 자, 그래서 이제 이 마티 레이졸라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운 돌연변이처럼 보여도 그게요, 고착되지 못하고 대부분 상실되며 외로운 돌연변이라고 해요, 이런 것을. 이것은 사라진다. 현실에서는 모든 유전자가 퇴화한다. 모든 생명체는 출현 이후 계속 퇴화해왔다. 생물의 방향은 진화가 아니라 퇴화다. 이게 미생물학자의 위견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파스테르 아시죠? 그 사람은 무균 상태에서는 미생물이 자연 발생대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고요. 한마디로 라켓락에서는 아무것도 우주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실험실에서 태어난 돌연변이 변종 미생물들은 자연 속에서는 거의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실험실이라는 단어를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라는 사람은 에로박터 에로진스 세균이 잘리토를 먹고 성장하기를 보여서 이것이 진화의 예로 사용됐으나 실제로는 돌연변이에 의한 세균에서 정상적인 조절 체계가 파괴된 것이며 새로운 정보는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았다. 베리올은 대장균이 진화하는 능력을 연구했는데 오히려 저 땅을 더 이상 에너지원으로 쓰지 못하는 돌연변이체가 생기고 말았다. 리차드 랜스키의 실험은 오히려 능력 중에 다수를 잃어버리며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세균계에서 진화란 유전자나 유전 정보를 잃어버린 것을 의미한다. 이게 세균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스발 조이킴, 레이선, 존 로스 등이 수행한 살모넬라 인테리카를 이용하여 수행한 시험에서는 이게 사이언스지에서는 새로운 유전자의 창조라고 발표되었지만 실제로는 부차적인 활성을 복제시켜 증강시킨 것이며 새로운 것은 전혀 아니었다. 그러니까 심지어 과학 잡지도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이저는 2가지 돌연변이, 활성을 파괴한 변이와 부분적으로 파괴하는 실험을 세포에게 해봤는데 세포는 모든 것을 제거해버리는 선택을 하였다. 그러니까 나한테 돌연변이 시키면 나 자살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도 자살한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세포도요? 생각이 있어요. 앞에 소개한 기술들은 진화 증거를 홍보하는데 실제로는요, 모두가 다 설계된 환경 속에서 나온 것이며 자연 현상 속에서의 한계를 나타낸 것으로서 자연계에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채터질은 지구 전체 연대에서 지구 전체의 세균세포의 추정치를 가지고 탐색을 한다 해도 약 100조 이내의 탐색들 중에 하나라도 성공할 확률이 10의 마이너스 26승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니까 10에 공이 26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하고 공이 14개가 더 들어간 거예요. 분의 1의 확률이라고 했어요. 이게 솔직히 미생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돌연변이의 성공 확률이에요. 최근까지 수십 년에 걸쳐 실험된 미생물에 대한 실험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미생물은 무작위 돌연변이나 유전공학 도구에 의하여 원하는 화합물을 과잉 생산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이런 미생물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우 지루한 실험실에서의 작업이 필요하며 자연에서는 비슷한 일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실험실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인공적으로 조성된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화론을 설명하려면 실험실이 아니라 원시지구, 막 바닷물은 끓고 있고 화산 터지고 벼락치고 폭풍과 해일 속에서 인간이 나와야 되는데 실험실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원시지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나마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미생물은 자연적 환경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실험실에서 미생물은 좁은 범위에서 변이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유전 정보를 잃어버린다. 이게 미생물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 단백질은 20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이 약 300개의 길이를 나열됩니다. 그러니까 300개의 자리에 20가지가 올 수 있어요. 단백질이 그렇게 복잡하대요. 여러분 단백질 무시하면 안 되겠죠? 세균은 약 267개로 나열되고 진핵생물은 361개의 아미노산들의 나열로 이루어지는데 평균적으로 300개의 길로 나열된다고 치면요. 약 20의 300승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20가지가 한 자리에 올 수 있는데 20가지가 300주로 늘어나니까 20에 300승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노벨상 수상자인 쇼트텍이 단백질과 진화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의 연구를 코줄리아 레이졸라가 분석을 했어요. 이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그나마 기본적인 폴리펩티드의 중에서 기능할 결합 활성을 발견할 확률이 10의 마이너스 32승보다 작다고 하였다. 따라서 무작위 선택에 의한 기능적 활성을 만드는 것은 생물학자들 사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어집니다. 학자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무작위 서열 중에 기능성 단백질의 비율은 10의 마이너스 20승보다 작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더글락스 익스라는 학자는 단 한 개의 새로운 접합 구조도 진화의 방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라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단백질 하나조차도 한마디로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지금 진화라는 굉장히 수많은 생물들의 기원을 설명하기는커녕 그 생물들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요소인 셀, 세포의 단백질조차도요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 과학 기술로. 자, 그리고 단백질을 이용하는 효소. 자, 실험실에서는 이런 효소를 만들기 위해 무작위 돌연변이를 반복하여 인도된 진화라는 부르는 지루한 작업을 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된 진화에는 몇몇 제약이 있는데 첫 번째, 새로운 구조로 가는 돌연변이의 경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희귀한 이로운 돌연변이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히 큰 돌연변이체 집단을 만들어야 되며 희귀하고 이로운 돌연변이체를 검출하기 위한 빠른 검사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인도된 진화의 과정은 자연에서는 일어나는 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한마디로 자연은요 관찰하지 않고 미세 조정하지 않고 실험이나 설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이 없으니까. 특정한 설계 실험을 위해 속도 및 반응 조건, 유전공학 도구들의 사용, 원하는 목표를 얻기 위한 인위적 선택들은 모두가 설계된 실험실에서만 가능하다. 자, 효소를 설명하는데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은 좋은 설계를 개선 가능하나 새로운 설계를 발명할 수는 없다. 기능성 단백질이 돌연변이의 새로운 기능을 가진다고 했을 때 출발점은 원래의 기능성 단백질일 것인데 그러니까 단백질에서 새로운 변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원래 이 단백질의 유전자는 어디서 토왔나? 두 번째, 이 중복된 유전자들은 매우 좁은 범위에서는 변할 수 있지만 모든 유전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퇴화한다. 그러니까 진화를 지금 진화 메커니즘이 설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효소계에서도. 알려진 돌연변이 속도를 고려할 때 효소의 기능이 연결되는 데만도 약 10에 27승년이 걸린다. 이것은 지구의 추정 연대보다도 훨씬 길다. 효소 하나를 바꾸는데 자연 속에서 10에 27승년의 시간이 걸린다. 결론. 무작위 방법과 특수화 설계된 실험으로 단백질을 변이시킬 수는 있지만 수정은 좁은 범위 안에서 가능하며 근본적으로는 기본 구조를 바꿀 수는 없다. 모든 실험은 설계된 실험실 안에서 일어나며 자연 과정이 탐색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탐색했음에도 엄청난 지성들의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불구하고 참신한 것은 아무것도 창조되지 못했고 만약에 유식한 지적 전능한 설계자가 있다면 무작위 실험으로 한 단백질 구조를 바꾼다기보단 차라리 새로운 정보를 단백질을 통해서 만들려고 할 것이다. 이 저자가 스미스라는 사람의 책을 읽고는 도대체 그러면 이 정보는 다 어디서 온 거지? 라는 질문에 충돌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양심적인 거겠죠? 진화됐다고? 근데 그게 원본은 어디서 왔어? 이 사람이 과학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분명한 모순을 묵인하고 사소한 실험 결과들을 중요한 철학 개념처럼 증명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별것도 아닌데 생명의 기원이 밝혀졌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심지어 실험의 결과가 진화하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데도 그것이 미리 가정한 점을 증명하는 것처럼 해석을 한다. 뭐예요? 과학자들이 지금? 소설을 쓰고 있다는 거죠. 사기를 치고 소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엄청나게 돈 들여가지고 뭔가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그러면은 칭찬 듣겠어요? 욕먹겠어요? 욕먹겠죠? 그러니까 뭔가 나왔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리차드 랜스키처럼 뭐 3만 세대 세균을 길러본다거나. 근데 뭐가 나왔어요? 같은 전문가들이 보니까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3만 세대를 뭐 한 거예요 도대체? 그냥 삽질한 거죠? 근데 삽질이 원래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 지루한 작업을. 근데 거기서 삽질했네요가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해냈다. 이렇게 발표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자, 예를 들어서 건축용 블록들의 생성이 건축의 기원을 설명한다라는 식으로 주장한다는 거죠. 벽돌을 발견했다고 해서 건축술의 기원이 설명된다. 이런 수준의 주장들을 과학자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적으로 설계된 실험실에서의 결과가 자연현상을 증명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물의 모든 변화는 진화다. 유사성, 침팬지와 인간 사이에 이런 유사성은 공통조상을 증명한다. 정보의 손실이 일어난 실험인데 사실은 정보의 증가되었다. 이런 식의 발표들을 과학자들이 하고 있어요. 자, 블록들의 발견이 건축술의 기원을 설명한다. 이런 건요, 지적 설계된 실험실에서 만들어지는 것조차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에 몇 가지에 불과하며 이것은 엄청난 정보량을 가진 가장 단순한 생물을 생성하는 것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진 일이다. 생물의 모든 변화는 진화다. 유사성은 공통조상을 증명한다. 이런 것은 단지 변이와 적응을 증명할 뿐이다. 변이와 적응.
유사성에 대해서는 유사하다고 말하지 왜 유사한지 기원을 설명하지 못한다. 현대생물학 진화의 메커니즘을 증명하려는 모든 증거는 사실은 실제로 모든 생물이 설계됐다는 것에 예를 나타낸다. 이게 솔직한 과학자의 발언입니다. 이게 이제 미생물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 화학. 저는 아니 왜 진화론을 이야기하는데 왜 화학자가 나왔지? 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화학자가 나왔냐면요. 여러분 뭐 먹어요? 아침에 여기까지 오려고 뭐 먹었어요? 밥 먹었죠? 그럼 밥은 뭐예요? 탄수화물이죠? 그러면 생명체가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탄수화물이 필요하죠? 그럼 탄수화물은 어디서 왔어요? 요 질문하려고 지금 화학자가 나온 거예요. 세포가 뭔가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화학입니다. 한마디로 단백질이 세포가 뭔가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화학자가 나온 이유는 이 탄수화물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나온 거예요. 자연의 도움 없이. 자, 산소, 습도, 그다음에 산성, 빛, 온도, 압력, 용매 등등의 값이 신중하게 결정된 곳에서 또 실시간에서 산소나 이런 농도들을 감지하면서 이 화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실험실에서. 자, 탄수화물을 보면요. 탄수화물은 세포 간의 신호를 교신할 때 인식자리로도 쓰이기도 하고 생물의 식량원으로도 쓰이고 DNA,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뼈대입니다. 탄수화물은. 생물의 탄생전 환경이라는 건 원시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원시지구에서 탄수화물, 한마디로 밥이에요. 쉽게 말하면. 탄수화물을 합성한다고 얘기했는데 화학자들 있잖아요. 그냥 씨 뿌렸더니 밥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진 않겠죠. 탄수화물을 합성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의 하나인 오탄당이요. 3개의 카이랄 중심을 갖고 있어서 8개의 가능한 이성질체인데 이 이성질체에서 자연은 굉장히 어려운 디리보스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생물 탄생적 조건에서 디리보스의 합성이 얼마나 어려운지 뛰어난 합성화학자인 에스켄모저가 수년에 걸쳐서 오탄당으로 가는 생물 탄생 전 탄수화물의 탄생 용모를 제안했는데 결국에는요 쭉쭉쭉 했는데 아무것도 못 만들어냈어요. 세계적인 화학자라는 사람도요, 탄수화물의 과정인 디리보스를 얻어내는 게 불가능했어요. 가장 뛰어난 합성화학자가 조잡한 혼합물밖에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조잡한 화합물조차도 다른 물질로 변질되고 말았고, 이 탄수화물을 설령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지질을 만들어내고 아미노산 만들어내고 핵산을 합성해야 되는데 아직도 세포가 되지는 못했어요. 이게 화학자의 솔직한 견해예요. 세계적으로 최고의 합성화학자들이 모여서, 생화학자들이 모여서, 진화생물학자들이 모여서 드림팀을 만든 다음에 최신의 분석장치, 수만 편의 과학 논문들, 합성, 자연적인 촉매제, 원하는 모든 시약은 마음대로, 실험실에서는 탄수화물, 지질, 아미노산, 핵산 등의 모든 100% 순도의 이성질체들이 가득한 곳에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얘네들이 생명체를 조립해낼 것인가? 만들어봐. 네? 수십억 년을 줘도 돼요, 안 돼요? 아무 결과 없다고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는요, 진정한 과학자는 학생들에게 메커니즘이 관찰과 일치하지 않을 때 뭐라고 가르쳐야 되냐면 그 메커니즘은 사실과 일치되도록 수정해보거나 아니면 완전히 폐기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잘못된 결과가 나왔는데 마치 이게 증명된 것처럼 말하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생물 탄생 전의 화학 메커니즘에서 어떻게 첫 생물이 탄생됐는지를 이해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완전히 이건 잘못된 지식입니다. 요약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탄수화물조차도 합성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수천억짜리 건물에서 수백억짜리 장비들을 들여놓고는 육수에, 이제 제가 우습게 표현하면 육수예요. 냉면집 가서 나오는 육수에다가 스파클 탁탁 튀기면서 여기서 이제 세포가 나오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화학자예요. 그런 짓을 수십 년을 했는데 미생물을 세포는커녕 세포 안에 DNA, RNA를 구성하는 새로운 세포의 식량원인 인식체계인 탄수화물 하나조차도 합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현대화학의 수준이에요. 원시지구에서 이런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세포도 생겨야 되고 탄수화물도 생겨야 되고 단백질도 생겨야 되는데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한 것이고 우연히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건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어디서부터 왔지?에 대해서 과학은 대답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시 말하지만 굉장히 다채로운 생물들의 세포뿐만 아니라 단백질뿐만 아니라 탄수화물조차도요, 어떻게 이게 만들어지는 거지에 대해서 과학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뭔가 제가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화학자들한테서 실험실을 뺏어보시고, 실험기구도 뺏어보시고, 실험도구와 실험실도 없는 재료, 시약, 촉매제, 환경, 기온,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 적당한 산성, 염기성, 그것을 분리하거나 관찰할 수 있는 도구를 다 뺏어버리고, 거기가 바로 원시지구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탄수화물을 합성해봐라. 시간은 35억 년 주겠다. 화학자들이 가만히 있다가, 무리데스라고 한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돋보기를 가지고 백사장에 앉아있어요. 지나갈 어른이 묻습니다. 너 뭐하고 있니? 그랬더니 여기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래는 녹아서 콘크리트가 될 것이고 석영은 유리창문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넌 언젠간 해낼 거야. 두 번째, 병원에 데려다 주거나 부모를 찾아준다. 근데 과학자들은 지금 여기서 빌딩이 나왔다는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이 모래사장에서요, 디램 반도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램 반도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디램 반도체라고 묘사한 것은 세포의
정보 저장 기술은요, 유전자의 정보 저장 기술은 D램 반도체 따위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굉장히 발전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모래사장에서 돋보기를 들고는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 라는 애를 발견했을 때 1번, 넌 언젠간 해낼 거야. 2번, 병원에 데려다주거나 부모를 찾아준다. 근데 아이가 갑자기 외쳤어요. 아! 모래가 굳었다! 갑자기 그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글을 기고했더니 잡지사에서 이런 헤드라인이 실렸어요. 건축의 비밀이 밝혀지다. 이 아이가 건축학에 대한 이론을 구축한 이 이론이 현재 초고층 빌딩의 건축 이론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잡지를 읽은 수많은 독자들은 모래에서 초고층 빌딩이 저절로 나왔다고 믿고 있어요. 왜요? 건물보다 복잡한 게 인간 아니에요? 그죠? 건물보다 훨씬 복잡한 게 인간이잖아요. 제가 갑자기 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떠오른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나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니 모래에서 집이 저절로 나온다고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저절로 생물이 났다고 믿는 거거든요. 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교한, 여러분 걸어다니는 집들을 만들 수 있어요? 콘크리트 부서지고 일단은 그 모터는 어떻게 돌리며 집이 걸어다닐 수 있는 그 에너지는 어디서 만들어내며 그 콘크리트들 박살나가지고 다 가루 떨어지는 거 어떻게 할 건데요? 철근들 접었다 휘었다 접었다 폈다 하면은 부러지잖아요. 집보다 더 복잡하고 내구성이 좋은 게 바로 인간이란 말, 생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집이 저절로 나왔다 그러면 안 믿으면서 생명체가 저절로 나왔다 그러면 믿고 있잖아요, 지금. 자, 발생학에서. 자, 시나 타일러라는 맨체스터 동물학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자들이요, 초파리를 변이시켜봤는데, 뭐가 어떤 초파리가 나냐면, 아까 얘기한 여분의 날개를 달고 있는 초파리를 만들었어요, 변이시켜서. 근데 초파리가 여분의 날개는 있는데 날개에 근육이 없어요. 자, 날개는 있는데 날개에 근육이 없다. 그럼 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여분의 날개가 다른 날개들의 움직임을 방해하기 때문에 날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결국에는. 뭔 얘기하냐면요, 이처럼 변이와 진화는요 3차원적으로 100% 정확한 변이를 동시에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심장이 만들어질 때 한번 건축과 생각해보죠. 건축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여러분 지금 안 보이지만 이 안에는 전기선도 깔려있죠. 또 수도 배관, 상수관, 하수관, 오수관, 그다음 환풍 시스템 다 이런 게 보이지 않게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 안에 이제 건물을 만든 건데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시운전을 해보죠. 야, 전기 들어와? 안 들어와? 야, 감전됐어? 죽었어? 야, 안 되겠네. 사고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100% 안전해. 그 다음에 입주시키거든요. 자, 안에서 심장 만들어지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나요? 만들어본다. 야, 펌프 나왔냐? 배관은 깔았어? 압력은 견딜만해? 전부 다 충분히 깔렸어? 시운전 해볼까? 컴퓨터 시뮬레이션 잘 돼 있어? 혈압과 이 혈류량은 정보 조절할 수 있게 되었어? 그건 어때? 시뮬레이션 돌려본 다음에 야, 한번 움직여봐. 터졌냐? 뇌출혈? 안 돼. 스톱. 이런 과정들이 생물 발생에선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나요. 심장에 가까운 두꺼운 종맥, 역류하지 않게 만드는 판박, 그다음에 또 정맥, 쫙 깔린 모세혈관, 시운전이나 시뮬레이션 돌려볼 시간은 없어요. 마치 이런 기술은 사람을 착공과 동시에 살기 시작하는 건물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생물들은 시운전하지 않으니까. 생물의 모든 부위들은 제자리에 놓여있고 기능적입니다. 이것을 전체 체계에서 모든 하위 체계를 작동하는 더 높은 수준의 지시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이 생물이 기능합니다. 이 지시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시행되고 그것의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전체 체계에 대한 완전한 지식뿐 아니라 모든 하위 체계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진 게 필요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펌프 돌리고 못 돌리고 몸이 뜨거워지고 추워지고 이런 걸 조절한 모든 프로그램들이 한 번에 동시에 만들어질 때 작동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화론은요, 우연한 과정이나 불완전한 조립 부품들의 서투른 조립을 예측하고 있지만 실제로 발견돼서 나온 모든 증거는 지적 설계자의 존재를 암시해요. 나타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진화답. 여러분들이 인체에 대해서 공부하면, 생명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지능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 근데 무작위 우연 돌연변이? 계속 주사위만 던지다가 이런 게 나왔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여러분들이 흥미로워 하실 부분인데 고생물학, 화석 기록이에요. 요즘에 유튜브에 중간 화석이 발견됐다 이런 영상들이 한국인들 사이에 돌고 있는데, 자, 건터 베일이라는 독일의 고생물학자 바이오로직 인스티튜트의 수석 연구과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편적 공통계보 이론의 증거가 신빙성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요. 보편적 공통계보가 뭐냐? 여러분 이거 본 적 있어요? 진화론에서? 뭐 말하는 거죠, 이거? 나무 말하는 거잖아요. 생명의 나무예요. 어떤 단순한 생물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쫙쫙 가지가 퍼지면서 인간, 동물, 원숭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보편적 공통계보 이론인데, 자, 고생물학자들 사이에서는요, 현재의 화석 기록이 부족해서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화석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자, 리차드 도킨스는요, 보편적 공통계보 이론의 지지자예요. 그러나,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생물이. 그러나, 리차드 도킨스조차도 화석 기록은 진화론을 증명하는 필요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화석 기록이 진화론을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화석 얘기할 때 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고생물학자의 이야기니까요.
화석들이 새롭게 발견될수록요, 화석들의 불연속성이 드러나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하지 못해요. 불연속성이라는 거는 여러분 지금 잘잘법에서요, 김학철 씨가 창조론 이야기할 때 나무 보여줬어요. 뭐 이러면서 뭐 진화론은 관찰된 뭐 법칙 같은 거다 그러면서 뭐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딴지 거느냐 이런 말 기억나죠? 이 나무가요, 실제의 팩트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한마디로 이 고생물학자에 의하면요, 거짓말에다가 사기예요. 그거는 실제 화석 기록은요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나온다기보다는 차라리 한 그루의 나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열매를 맺는 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 화석 기록은요 젓가락들이 수십 개가 늘어져 있는 모양이에요. 불연속적으로. 단계통이 아니라 다계통이에요. 저 요 설명 듣고 뭐가 떠올렸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모대로 종류대로 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진화론이 맞다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 역사에 대한 다윈주의적 관점은 중간 단계 형태들이 다양하게 펼쳐지는 것을 기대하지만 실제로 화석 기록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한다. 신다윈주의의 이론의 재창자, 진화 생물학자인 에른스트 마이어조차도 우리가 어디서 생물군을 관찰하든지 상관없이 불연속성이 압도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나고, 그 불연속성은 화석 기록에서 더욱더 현저하게 드러난다. 이게 진화론자들조차도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나무는 상상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팩트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제 주장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캄브리아기 5억 3천만에서 5억 2천만 년 전의 폭발은요, 새롭고 섬세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진 수많은 동물 화석이 갑자기 나타나는 극적인 현상을 보여주는데, 갑자기 다채롭게 나타나는 극적인 현상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생물이 중간 단계 생물을 거쳐서 다채롭고 정교한 걸 기대해야 되는데 실제 증거는 그렇지 않다. 갑자기 완벽한, 다양한, 중간 단계가 없는 독창적인 몸 형태를 가진 새로운 동물로 이루어진 놀랄만한 화석상 형태에 있어서는 작은 변화보다 급진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이게 화석 기록의 묘사예요. 이렇게 됐더래. 이게 아니에요. 거의 모든 고생물학자들은요, 캄브리아의 동물들이 대부분 그에 앞서 나오는 에디아카라 생물군의 어떤 생물과도 그들의 조상이라 할 만한 것이 없음에 동의하고 있다. 즉, 선조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고생물학자들은 진화의 대폭발, 어떻게 갑자기 막 나왔지? 혹은 다윈의 딜레마,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실제 기록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처음부터 나타난 게 완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나타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뭐 쭉 얘기한 오로도비스 생물 다양성 대급증 사건, 대봉기 유형동물, 또 꽃들도요, 식물들의 방상도, 갑자기 나타남도, 다윈도 말하기를 기괴한 미스터리다. 백악기 화석에 현대의 속시식물들의 95%가 다 나타났어요. 갑자기. 선조도 없이. 갑자기 속시식물의 수많은 종들이 백악기 상부지층에 나타나는 현상은 진화에 대한 점진론적 관점과 크게 상반된다. 이들 후에 나온 현대 속시식물들과 쥐라기 식물들은 어떠한 연관도 없음이 분명함. 이것이 고생물학계에선 풀서는 매듭으로 남아있음. 모든 생물들이 공통조상을 가진 것으로 가정하는 사람에겐 이러한 화석 기록은 도저히 풀리지 않는 것이다. 현대 태반 포유류의 방산, 선행조상의 형태가 없는 상태로 신생대 지층에 갑자기 출현. 예를 들어 신생대에 나타난 박쥐를 보면요, 비행 능력을 가진 틀림없는 박쥐 그대로의 모습으로 화석이 돼 있어요. 선조는 없어요. 중생대 지층에선 닮은 어떤 것도 찾지 못함. 현대 조류의 95%의 종들이 화석이 갑자기 신생대에서 나타나요. 조상 없이. 이것을 조류의 빅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갑자기 종이 비행기도 없는데 막 여객기와 전투기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조상과는 연관 없는 특이한 해부학적 특징을 보여준다. 개통수상 중간화석 같이 생겼는데 중간화석이 아닌 것들도 많아요. 직접 자손이 아니라 인접한 위치에 가지를 쳐서 야, 대충 이렇게 했지라고 배치시키고 있는 게 고생물학자들의 실정이에요. 중간화석이라고 했을 때 이게 시간적인, 옛날 그래도 중간, 그래도 현재 시간적인 중간이냐 아니면은 해부학적인 중간이냐,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조새 같은 경우도 시간적 중간화석으로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요 분류군 간의 시간적 중간화석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빌어서 주요 분류군들 중에 중간화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상동물에서 갑자기 고래가 됐다. 이것에 대해서 생물학자인 테비스는요, 고속열차가 갑자기 핵잠수함이 됐다라고 묘사했어요. 고속열차가 갑자기 핵잠수함이 됐다. 그리고 또 하나, 침팬지와 인간이 95%에서 99% 유사하다. 학자들만 좀 달라요. 99%, 95%.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침팬지와 인간은 같은 조상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게 팩트일까요? 제가 발례를 들어볼게요. 이게 이 생물학자들이 귀추법의 오류라고 하더라고요. 왜 A가 A처럼 보인다고 해서 B가 맞다고 생각해야 되지? 이거예요. 제가 발례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주장합니다. 자, 자동차 회사는 하나야. 왜? 왜냐하면 모든 자동차들 구조가 95%에서 99% 비슷하잖아. 그러므로 자동차 회사는 하나야. 자, 잠깐만요. 자동차라고 정의하는 것을 기능하게 하려면 프레임, 샤시, 엔진, 바퀴, 의자, 핸들 등등이 달려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게 하면서 달려가는 차를 만들려면 구조가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설계도 보고는 대충 비슷하네. 그러니까 모든 차들은 한 회사에서 만들어졌어 라고 주장하면은 오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침팬치도 눈 있어야 되죠. 귀 있어야 되죠. 심장 있어야 되죠. 뭐 항원 항체 반응 있어야 되죠. 털 자라야 되죠. 상당수의 기능들이, 그러니까 생물들이라고 하면 상당수의 기능이 인간과 비슷해요. 그러면 상조주의 입장에서는 비슷한 코드나 정보를 써야죠. 비슷해 보인다. 오히려 그게 한 지적 설계자에 의한 창조일 거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결과와 반대되는 주장들을 과학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제 결론이에요. 아유,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 언어,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가정을 해봤는데 진화론자한테요. 진화론자 혹은 진화론 과학자가 성경을 철저하게 공부하게 이런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실험실에서 30년 동안 육수 튀기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진화론자에게 철저하게 성경을 공부하게 해놓고 반대로 창조론을 가진 신앙인이 과학을 공부하게 해보는 게 어때요? 뒤집는 거죠. 제가 아까 리차드 도킨스가 왜 이렇게 종교적으로 멍청하지? 이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철저하게 성경을 공부하게 해놓고 성경, 해석학, 그다음에 성경 역사 이런 걸 공부하게 하고 그러니까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언 성취 이런 걸 공부하게 하고 그럼 진화론자가 성경을 자세하게 알면 알수록 뭘 믿게 되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를 믿게 돼요. 반대로 창조론자가 과학을 자세히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뭘 믿게 되냐? 진화론은 엉터리구나 를 믿게 됩니다. 이게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한번 진화론자라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라는 사람들은 성경을 한번 철저하게 저한테 배워보시고 반대로 저한테 진화론이나 생물이나 화학이나 과학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세요. 한번 바꿔서 배워보죠. 저는 이쪽 전공이니까. 자, 요즘에 이제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유신진화론자가 있습니다. 바이오로고스라는 재단의 대표인 것 같아요. 이 프랜시스 콜린스의 재단, 이 바이오로고스 재단의 부의사라는 사람이 칼 기버슨이라는 유신 진화론자입니다. 당연히 유신 진화론이겠죠. 이 칼 기버슨이라는 유신 진화론자랑 그 다음에 랜디 굴리우자라는 창조론 과학자가요 논쟁을 했어요. 유신 진화론자랑 창조론자 논쟁했어요. 근데 사실상 제가 쭉 봤더니만 유신 진화론자랑 창조론자의 논쟁이 아니고 그냥 진화론자, 무신론자와 기독교인의 논쟁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은 사실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이 사람도 그걸 지적해요. 이 창조론자도. 칼 기버슨이란 유신 진화론자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잘 들어둬야 돼요. 유신 진화론자의 말이에요. 과학이라는 것은 관찰과 실험으로만 정의하면 안 된다. 관찰과 실험이라는 증명 가능한 것으로만 과학을 정의하자면 많은 것들이 과학 바깥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유신 진화론 과학자들이 해요. 즉 과학의 정의를 지금 다시 내리고 있어요. 관찰과 실험은 과학에서 중요하지만 실험과 관찰로만 과학을 하면 안 된다. 역사적인 과학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이론에 근거해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잠깐만. 근데 이론이 소설이라면? 이게 과학자가 솔직하게 하는 말이에요. 슈퍼노바, 대륙이동설 이런 것을 연구소를 만들어서 실험해 볼 수는 없다. 과학을 실험과 관찰로만 재난다면 진화론이나 빅뱅이나 생명의 기원 같은 것은 당연히 과학의 범주에서 떨어져 나간다. 과학계 어떤 누구도 과학을 그렇게 정의하는 것을 못 봤다. 이거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고는 뭘 느꼈냐면 과학이 사기며 모든 과학자들은 사기꾼이라고 고백하고 있구나 를 느꼈어요. 자, 현대에서 과학의 위치는요. 종교입니다. 종교. 현대의 대중들이 현대 과학에 기대하는 것은요. 100% 팩트, 곧 진실 넘어서 진리라고 생각해요. 진리. 근데 방금 이 사람 말하기를 이론에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분명 현대 대중들은 과학에게 진리를 기대하는데 막상 그 진리를 공부한다는 사람들은 추정과 이론밖에 한마디로 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설. 자, 제가 느끼기에 과학자들은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겸손이 뭐냐? 제가 뭐 논쟁했더니 저더러 교만하대요. 교만하대. 현대 기독교인들이 되게 자기보다 유식하면 교만하대. 이 무슨 논리야 이게? 자기보다 똑똑하면 교만하대. 뭐 예수님의 겸손이 그런 건가?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뛰는 거 한번 보고 올래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야 이 회칠한 담아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거든요. 내가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개같이 싸웠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빌립보서 3장에 개들을 조심해라. 멍멍이 강아지 조심해라는 소리예요. 사람을 빗댄 거예요. 성경 모르는 사람 개라 그랬어요. 또 베드로도 개돼지가 먹었던 거 토했던 거 다시 먹고 씻고 다시 들어온 데 뒹군다. 성경 모르는 사람들 이단들 개돼지라고 베드로 사도가 표현을 했어요. 분명히 그러겠죠. 교만하다. 베드로, 바울 교만하다. 예수님 교만하다. 왜 채찍을 만들어서 왜 휘두르고 다니느냐. 왜 상을 뒤엎느냐. 인격적으로 차분히 설득시켜야지. 교만이 뭔데? 겸손이 뭐고. 하여튼 자
자, 과학자들은 겸손해야 된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이게 뭐냐면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 건 모른다. 왜냐하면 대중들은 과학자들을 신처럼 떠받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이처지에 실렸다. 신처럼 마치 성경처럼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는요, 과학주의가 지배합니다. 과학주의. 과학주의 뭐냐? 과학이 곧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전 과학을 매우 좋아합니다. 전 팩트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과학자들이라는 것은 팩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썰을 풀고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팩트를 추구하는 소수의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어디까지나. 오죽하면 이 진화론자가 야, 우리는 이론에 근거해서 썰을 풀 수밖에 없어. 그걸 과학이라고 해. 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과학자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잖아요. 자, 그래서 과학주의는 과학이 종교다. 나 과학자가 믿기를 대중들 아멘. 과학 모호설. 자, 개혁주의 성경 해석하기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야 한다. 뭡니까? 더 이상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데를 가지 마라. 뭐냐면 설교자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이게 신학자들의, 보수적인 신학자들의 정직한 자세예요. 성경이 말할 때까지만 가고 더 이상 가지 말고 스톱 이거예요. 지옥이 없다, 천국이 없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할 때까지만 가자 이거예요. 그러면 과학자들도 그러느냐? 실험과 관찰 결과가 말하는 데까지만 가야 된다라고 하느냐? 실제 과학 수준은 소설을 근거로 근거나 증거 없이 추론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게 과학자들에 의해서 말해졌다고 해서 과학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소설이 과학책에 실려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솔직히 100번 양보해서 진화가 법칙일 수도 있어요. 진화론이 사실일 수도 있어요. 진화가 사실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현재의 과학에 의하면요, 진화론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말씀드렸듯 세포는커녕 단백질은커녕 탄수화물조차도 현대의 화학자들, 최고의 고생물학자들, 미생물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무작위, 우연, 돌연변이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내지를. 뭐 돌연변이라는 건 이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막 괴롭혀가지고 새로운 미치는 걸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진화라는 건 사실은 백지에서 시작해야 돼요. 모든 게 백지에서. 없는 것에 있는 건커녕 새로운 있는 걸 복제해서도 새로운 걸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냐? 단백질 빼서, 탄수화물 빼서, 그거 이성질체 빼서, 다 빼서, 시약도 빼서, 다 빼서 만들어 봐. 그러면은 원시지구는 거기서 해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다. 근데 과학자들은 무에서 유는커녕 유에서 유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화론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론에 불과하다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진화론의 과학적 한계예요. 현대 과학의 한계를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논쟁했던 창조론자인 랜디 굴리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킨스와 제이 굴드와 같은 무신론자, 진화론자들은 과학으로 신앙을 살해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맥을 같이 하는 유신 진화론자들은 영적으로 자기 배를 갈라버리는 신앙적 자살행위다 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이제 유신 진화론, 김학철 교수가 좀만 지나면 유신 진화론 다 믿게 될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솔직히 모든 분야를 어느 정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봤더니 느껴지는 게 이거예요. 이게 좀 어떤 형국이냐면은 진화론자들의 군대가요, 창조론자들의 성을 향해서 진격을 시작했어요. 진격! 창조론! 부시자! 근데 진격은커녕 가다가 터지고 폭발하고 바퀴 빠지고 길이 무너져서 깔려 죽고 오다가 진격하다 자멸해서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형국이 이래요. 그래서 100km는 진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100m밖에 못 갔거든요. 근데 창조론자들은 온갖 핵무기, 전투기, 요격 헬기, 탱크 다 있으면서도요,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서는 항복을 했는데 백기에는 유신진화론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유신진화론자들의 처세라고 할까요? 자세라고 할까요? 탄수화물조차도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무작위가 맞아요. 죄송해요. 과학한테 개겼어요. 아까 그 마틸 이졸라라는 헬싱키 공과대학 공학 박사, 생명과학 교수, 미생물 효소 전문가, 기술 전문가의 발언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설계와 진화를 동일시하면 설계를 전복시키지 않고 진화만 전복시킬 가능성은 없다. 케네스 밀러와 같은 유신론자들이 모순된 것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논리적으로 증명될 수 없다.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된다는 이야기 같아요. 다윈과 그의 추종자들은 우연한 변이와 자연선택의 법칙이 모든 생물종을 창조했다고 주장하며 그렇다고 한다면 설계는 배제된다. 만일 설계가 생물종의 창조의 원인이라면 우연과 자연선택의 법칙은 창조주의 자리에서 배제된다. 라고 이 사람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작위, 우연히 철저하게 저절로 해서 굉장히 지능적으로 치밀하게 만들어진 절대적 창조자 지능적인 이것을 어떻게 동시에 믿냐는 거예요. 그런 일을 유신진화론자들이 하고 있다. 자, 오늘 유신진화론 과학적 한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아까 제가 논쟁 언급한 부분이 2시간 부분인데 2시간 다 들으실 분 들으시고요. 끝에 그 부분이 그 사람이 야 사실 진화론 과학이고 사기야 소설이야 라고 고백하는 부분 제가 시간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진화론은 과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금 위치에 와 있는가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진리와 팩트를 좋아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